년 파시즘이 몰락하고 베니토 무솔리니가 처형될 당시 베니토 무솔리니의 장녀인 에다 무솔리니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화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연인 클라라 페타치 옆에서 피아찰레 로레토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에다는 직접적으로 정부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갈레아 초의 아내로서 권력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치아노는 외무부 장관이자 정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1944년 그녀의 남편이 반역죄로 무솔리니의 명령에 따라 처형되자 에다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치아노 일기로 알려진 비밀 문서를 가지고 스위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연합군 당국에 체포되었고 나중에 이탈리아로 인계되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석방된 후 조용히 살면서 회고록을 썼다. 무솔리니의 다른 후손들도 이탈리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손녀 알레산드라 무솔리니는 전직 모델이자 배우였으며 국회의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가문의 유산을 수호했습니다. 그의 딸 카테리나는 정치적 관심을 보였지만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독재자의 조카딸인 라켈 레 무솔리니는 현재 프라텔리의 로마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교수형 신발, 파시스트 지도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잔혹한 체포 및 처형. 피아트 1100은 밀라노와 작은 이탈리아 마을인 돈고를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공산주의 당파인 발터 아우디시오, 일명 발레리오 대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다. 뒷좌석에는 파시스트 지도자 베니토 무솔리니와 그의 연인 클라라 페트라치가 불안하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은 소련군에게 함락되었고 연합군은 이탈리아를 한 도시씩 해방시켜 나갔으며 이는 두 채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가능한 약속이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는 민사법원에 끌려갈 것으로 예상했고 아내와 함께 살아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피아트 뒷좌석에 탄 남자는 유럽 전역에 파시즘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서 집권한 후 아내와 함께 결국 죽게 될 또 다른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무솔리니의 권력은 총통의 권력에 비하면 훨씬 약했지만 장기적으로 이탈리아인은 철권 통치로 민족주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검은 셔츠단이 이탈리아에 가져온 명령은 피와 나부로 가득 차 있었고 가장 가난한 지방의 주민들은 수백만 명이 살해당했고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다른 인종 집단은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사적 재앙을 거듭해서 일으켜서 동맹국인 독일에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해 독일 국방군이 이탈리아 왕립군과 함께 싸우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아우디시오가 차를 외딴 농가로 몰고 들어가 승객들을 내리게 했을 때 그 바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곳에는 공산당 반군인 민병대로 구성된 총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합군과 함께 이탈리아를 파시즘의 멍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자들입니다. 한때 프란시스코 프랑코나 아돌프 히틀러에게 영감을 주었던 검은 셔츠단의 위대한 지도자가 그 집의 앞쪽 벽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 운명에 맞섰습니다. 두 채의 마지막 몇 초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직접 들려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한 사람은 그가 겁쟁이처럼 행동했으며 소총수의 눈을 직접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가 똑바로 서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심장을 노려라 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니토 무솔리니는 1945년 4월 28일 오후 4시에 사망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추축국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은 두 채의 죽음을 모범적인 처벌로 여겼다. 4월 말에도 불구하고 붉은 군대가 베를린 거리를 진군해오고 있었는데도 히틀러는 여전히 벙커에 있었습니다. 무솔리니와 그의 정부의 시신은 사후 매장되지 않고 트럭에 실려 밀라노로 운반되어 4월 29일에 도착했습니다. 운반 중에는 파시스트의 시신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대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당파는 시신을 로레토 광장에 공개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솔리니와 페트라치의 유해는 증오로 가득 찬 군중, 공산당 당파, 경찰, 심지어 밀라노 소방서의 공격까지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타, 상처, 기타 훼손으로 인해 두 채의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고 완전히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 페트라치의 시신은 그렇게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독재자가 이탈리아 국민의 극심한 경멸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수의 표시로 공산주의자들은 시체를 주유소에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무솔리니의 부하들이 공산주의 반군을 처벌하는 데 사용했던 사후 공개 굴욕의 방법과 동일했습니다. 사실 두 채의 시체가 이 사악한 광경을 장식하기 몇 달 전에 반파시스트 당파 15명의 시체가 바로 그 주유소에 이런 방식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승리와 복수의 이상한 축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두 채와 그의 아내의 시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이 올바른 일이었는지, 아니면 반란 운동의 최악의 면을 보여주는 지나친 잔혹 행위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실은 무솔리니의 죽음이 나머지 유럽 파시스트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을 초래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출처에서 총통이 소련군의 징역을 피해 벙커에 숨어 있을 때 두 채와 그의 연인의 훼손된 시체 사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르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잔혹 행위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괴링은 히틀러에게 자신이 몰락한 뒤 자신과 에바 브라운의 유해를 총리 관저 안뜰에서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통은 그들의 몸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할 것을 깊이 우려했으며 무솔리니와 페트라치에 대한 잔혹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야만인의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소식이 히틀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결국 그가 사임하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이틀 후인 1445년 4월 30일에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후손 대부분은 숨어 지내는 것을 택했고 심지어 번식하지 않겠다는 조약에 서명하여 총통의 유전자를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반면, 무솔리니의 자녀와 손자들은 다른 장을 취하고 그들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재즈 피아니스트, 영화 평론가 등이 등장하는 사연이지만 이들의 자녀들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인들로 이어졌습니다. 엑스패밀리, 베니토 무솔리니의 후계자를 찾아서. 라셸과 베니토는 1916년에 시민 결합으로 결혼했는데 그 당시 이미 첫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에다와 비토리오입니다. 비토리오는 전쟁 조종사, 모험가였으며 나중에는 영화 제작자로 일생의 일부를 아르헨티나에서 보낸 후 돌아와서 이탈리아의 치네치타 스튜디오에서 깊이 관여했습니다. 셋째 아들인 브루노 무솔리니 역시 조종사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대를 지휘하던 중 191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장례식을 주재했다. 그 다음은 1927년 무솔리니 정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태어난 로마노입니다. 그는 아마도 가장 예술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며 재즈 밴드에서 가수, 트럼펫 연주자,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파시즘과 정치적 연관이 전혀 없었고 1912년 소피아 로렌의 여동생으로 더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메가스타 안나 마리아 스키콜로네와 함께 대중의 관심을 모은 결혼식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소피아 로렌은 비토리오 데 시카의 감각적인 영화 두 여인에서 주연을 맡아 오스카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아이콘이었습니다. 이 연합에서 1990년대에 상당한 인기를 누린 알레산드라 무솔리니가 태어났으며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우익 지도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로마노는 헤어지고 1975년에 라헬 무솔리니를 낳은 다른 여배우와 재혼했습니다. 라헬 무솔리니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스 이탈리아라는 타이틀을 받았고 현재 로마 시회에서 조르지의 정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무솔리니의 딸 중 막내였던 안나 마리아는 1945년 4월 당파에 의해 두 채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모 호수 근처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이스키아 섬에 3년간 갇혔습니다. 또한 보헤미안이었던 그녀는 음악 방송에 헌신했고 텔레비전 진행자 주세페 네그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1966년 젊은 나이에 사망했으며 두 딸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에다 네글이었습니다. 무솔리는 리미니의 겜마노 시장이었으며 할머니 돈나에 대한 훌륭한 전기를 썼습니다. 라첼의 마이아 노나라고 불림. 역사 속에서 흐릿한 한 여성의 삶은 전쟁 중인 유럽의 기억의 일부일 뿐이다. 왕조가 여기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양하고 다소 과장된 성격을 지닌 무솔리니의 자손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두체의 증손자이자 비토리오 무솔리니의 아들인 카이오 차이오 역시 전통주의 우파에서 이탈리아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 생활을 하는 다른 증손자는 알레산드라의 아들인 로마노 베니토 피오리 아니 무솔리니뿐입니다. 그는 정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깊은 파시스트적 뿌리를 가진 로마의 스포츠 클럽인 라치오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악의 연속, 멜로니에게 영감을 준 무솔리니의 손녀 라셸 무솔리니의 이야기. 음악가 로마노 무솔리니와 그의 두 번째 아내이자 배우인 카를라 푸치니의 딸인 라켈레 무솔리니는 50년 전 로마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관용 친절 편견에 대한 투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로마노는 아버지의 유산을 뒤에 남기고 싶어 했고 심지어 대중 앞에서 파시스트식 경례를 보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라셸은 여러 차례 자신이 세계사의 어두운 장과 관련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이탈리아 극우의 정치적 행동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라첼레가 지안프랑코 피니가 이끄는 포스트 파시스트 조직인 국민연합당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는 현 이탈리아 총리 조르지아의 확고한 지도 아래 이탈리아의 형제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을 때였습니다. 멜로니는 2012년에 이 운동의 재창립자로 활동했습니다. 2016년에 그녀는 공식적으로 극우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로마 시의회 의원이 되었고 2021년에는 이탈리아 형제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온건파, 중도파로 정의했으며 지도자인 조르지아와는 달리 우익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멜로니와 그의 당은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내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라셸은 자신의 당내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톨릭 보수 전통주의적 비전에 반대하여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지만 그녀는 이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긴장으로 인해 라헬 무솔리니는 결국 2024년에 멜로니의 정당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유와 정치적 민감성을 근거로 당원들에게 자신의 탈퇴를 정당화했지만 언론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라셸은 자신의 가문의 성을 버리지 않았지만 정치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태도를 보여 주목을 받았으며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그녀가 겪은 공격에 직면하여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라켈레 무솔리니의 온건주의는 그녀가 조지아의 극우 이탈리아의 형제 정당에서 벗어난 데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멜로니는 기독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한 훨씬 중도적인 정당인 안토니오 타하니의 유럽주의적 계획인 포르차 이탈리아에 찬성합니다. 우익 유권자들은 무솔리니가 연설을 완화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그의 이복 누나 알레산드라가 한 결정과 달랐기 때문이다. 알레산드라는 온건 우파를 국가의 문제로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은 누구에게도 무관심하지 않다. 두체의 유산은 이탈리아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깃발과도 같으며 그의 손녀들도 별다른 노력 없이 파시스트 유산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합니다. 그녀의 진보적인 관점은 때때로 강요된 것처럼 보이며 일부 정치 기자들은 무솔리니의 손녀가 당내의 하위 직책을 맡는 것이 아니라 더 두드러진 역할을 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멜로니에게 도전하여 권력을 차지하기를 꿈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다가올 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파시즘의 여왕, 이탈리아 우파의 디바이자 대표인 알레산드라 무솔리니의 놀라운 이야기.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레산드라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정치 세력과 가장 뛰어난 영화 배우의 예상치 못한 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넷째 아들인 로마노이고 그의 어머니 안나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이탈리아 여배우 중 한 명이자 1950년대 할리우드의 아이콘이었던 소피아 로렌의 자매입니다. 그녀는 라헬 무솔리니의 이복 언니이며 그녀의 경력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레산드라 역시 이탈리아 정계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알레산드라의 복잡한 인생 이야기는 그녀의 특이한 출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모 소피아의 도움으로 큰 스크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잠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하여 여러 영화 제작에서 조연을 맡았는데 1917년에 개봉한 오스카상 후보작인 시대극 특별한 날이 그 예입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젊은 무솔리니는 이미 미인으로 여겨졌고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모델이 되었으며 음악계에도 진출했지만 아버지가 활동했던 재즈계가 아닌 자신의 팝 앨범 아모레를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서구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컬트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 동안 그는 연예계를 떠나 자신의 성을 정치에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도시인 나폴리를 대표하는 알레산드라 무솔리니는 1992년 신파시스트 사회운동의 일원으로 의회에 출마했는데 이는 열대 소녀 조르지아가 멜로니도 같은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텔레비전과 신문 매체가 그녀를 인터뷰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녀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적어도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입장과 책임감, 상식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탈리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알레산드라는 마침내 의원으로 선출되어 2003년까지 12년 동안 의원직을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당을 탈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은 국민연합이라는 보다 온건한 계획으로 바뀌었고 지안프랑코 피니가 이끌었습니다. 지안프랑코 피니는 파시즘을 최고의 악액이라고 부르고 알레산드라의 분노를 샀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 그녀의 이복자매 라셸은 그 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2004년 알레산드라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리베르타 디 셀타라는 새로운 민족주의 정당을 창당하여 자신의 정당을 가진 최초의 이탈리아 여성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아치오네 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다른 민족주의 정당들과 함께 사회적 대안이라는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2004년 유럽의회 육선 기간 동안 연정은 이탈리아 국민 투표의 1.2%를 획득하여 유럽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 무솔리니는 재벌이자 총리였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연합하여 그의 정당의 의원으로 입당하고 상원의원 겸 유럽의회 의원이 되었으며 2019년까지 재임하다가 2020년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알레산드라 무솔리니는 정치 경력 내내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확고한 수호자이자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일종의 경호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알레산드라 역시 수많은 스캔들과 논란의 주인공이다. 지금까지 그의 가장 악명 높은 폭발은 2006년 늦은 밤 TV쇼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트랜스젠더 정치인인 블라디미르 룩스리아와 토론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때 무솔리니는 룩스리아에게 파시스트가 동성애자보다 낫다 라고 말하며 유명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에게 우파의 지지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에 엄청난 비판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반복적인 문제는 그의 가족 유산을 정당화하려는 노력과 불법에 가까운 그의 가족 이름과 거리를 두려는 그의 오랜 호전적인 거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것, 특히 그 역사적 시기와 관련된 상징이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샀습니다. 수년에 걸쳐 알레산드라는 할아버지의 사진에 사인을 했고 언론이 할아버지에게 존경심을 표할 것을 요구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파시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다양한 인물들을 모욕했는데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그녀가 미국 배우 짐을 모욕한 때였습니다. 캐리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림을 트윗한 후 물론 알레산드라는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해방의 날을 기념하지 않으며 LGBT 커뮤니티에 대해 항상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2016년 한 TV쇼에서 그녀는 어린아이가 침대에서 두 남자가 구르는 것을 보는 것이 끔찍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그녀의 입장은 그녀의 경력 동안 변화해왔습니다. 우익 정치인은 할아버지의 명예를 수호하려는 노예적인 헌신으로 풀리아 해안의 트레미티 섬으로 수천 명의 동성애자를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알레산드라는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희 가족은 동성애자 친구가 많았습니다. 망명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솔리니 가문을 동성애 혐오자로 묘사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정계를 떠난 뒤 이런 유연한 관점은 진보주의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위 진보주의에 맞선 문화적 전투에서 극우적 가치를 굳건히 옹호해온 알레산드라 무솔리니는 진영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LGBTQ+ 커뮤니티의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사진 촬영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인으로서 전직 심파시스트 강경파는 게이 프라이드 컬러의 옷을 입고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를 옹호했으며 심지어 이탈리아 기관에서 더 많은 성적 유동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멜로니 총리의 노선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탈리아 총리와 깊은 갈등을 야기했고 그녀는 무솔리니의 손녀들의 배신으로 여겨져 모든 개인적 정치적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알레산드라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특정 LGBTQ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멜로니의 민족주의 정부의 접근 방식에 직접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이탈리아 검찰이 동성가정의 자녀에 대한 출생 증명서를 철회하려고 시도했을 때 알레산드라는 유럽 의회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관계없이 출생 증명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 정부의 조치를 문명화된 나라에 걸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2024년 초 알레산드라는 멜로니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MEP의 여권에는 남성과 여성 옵션만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솔리니의 손녀가 이념을 180도 바꾼 것은 주목을 끌었다. 그녀가 자신의 정당과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의견 변화는 전 세계 보수주의자들, 특히 미국과 일부 유럽연합 국가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더욱 격렬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추세와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두체 베니토 무솔리니를 지칭하며 할아버지를 데려오세요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신문 일면에 등장했던 강력한 여성은 과거의 일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훨씬 더 진보적이지만 매우 눈에 띄지 않는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성적 지향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갈아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입는 것과 같고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레산드라는 라켈레처럼 이탈리아 극우를 실망시켰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길을 잃은 증손자 두체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무솔리니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는 파시즘으로 자신의 서약을 갱신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파시스트의 미래, 두체의 마지막 후계자 카이오 무솔리니 일 두체라는 성은 그 정권과 새로운 이탈리아 극우 민족주의 무장 세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표시이고 라헬과 알레산드라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듯이 무솔리니라는 단어는 최소한 현대 정치에서 자리를 보장하는 개인적 브랜드입니다. 그러니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베네수엘라에서 자란 독재자의 증손자가 자신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견해를 유럽 의회에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에프라텔리 후보로 공개적으로 소개한 차이오 지울리오 체사레 무솔리니,
멜로니가 이끄는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정당 디 이탈리아는 2019년 5월 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카이오는 50세의 나이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하기로 결심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오는 자신의 성을 특별히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식당에 전화해서 자리를 예약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물어보면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고 다시 전화해서 혹시 친척이신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부담이었던 것이 결국 유럽 의회가 위치한 프랑스 도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승성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카이오의 가족 중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비토리오 무솔리니, 두체 베니토와 라헬의 둘째 아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동맹 정권이 무너진 후 구이디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르솔라와 결혼했습니다. 191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부볼리는 1937년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아드리아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졌고 비토리오는 자신보다 불과 15살 어리고 20살 어린 로사리오 출신의 모니카 부제골리를 만나 그녀와 함께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아르헨티나의 수도에서 자란 귀도는 항상 자신이 사랑했던 도시에 대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아르헨티나인으로서 그는 마르타 바예호스와 결혼하여 카이오와 마르티나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혼하고 아나 마리아 리치와 재혼하여 오르솔라와 비토리아라는 두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카이오는 1968년 3월 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카이오는 1974년에 태어난 그의 이모 라셸보다 몇 살 더 많습니다. 성인이 된 카이오 무솔리니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거주하며 이탈리아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핀메카니카의 중동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핀메카니카는 헬리콥터부터 훈련용 항공기, 기차부터 위성까지 모든 것을 제작합니다. 그곳을 방문한 한 기자는 그 장소를 묘사하면서 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액자 속에서 카이오의 할아버지이자 베니토의 아들인 비토리오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토리오가 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공군에서 복무할 당시 조종했던 칸트제 1007 폭격기의 사진도 있었는데 그가 이탈리아의 장난감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동일한 항공기 모델도 함께 있었습니다. 카이오는 증조부의 정책과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 비토리오와 완전히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기억을 떠올린다. 할아버지는 당파의 분노를 피해 성당으로 피신하여 수도사로 변장했습니다. 할머니와 8살쯤 된 아버지, 그리고 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비토리오를 보자 아빠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때리면서 아니 아빠가 아니라 교부야 라고 말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말을 들었다면 그를 죽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토리오는 결국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아들과 함께 여러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1978년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 시절 귀도는 온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카이오는 10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주가 정말 좋았어요. 아무도 내 성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안했다. 그것들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저는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라예요. 제가 공부했던 곳이죠. 저는 아직도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어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합니다. 그곳은 제가 잘하기에는 좋은 곳이었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는 마두로 정권의 강력한 반대자입니다. 1986년 그는 이탈리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과정은 그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압박감과 힘든 환경에서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준비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그는 잠수함 장교가 되었습니다. 카이오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입대하게 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잠수함 승무원은 매우 적어서 곧바로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둘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았고 매우 실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잠수함에서 8년을 수중에서 보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며 회상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거기서는 개인주의가 없어요. 모든 게 공유되고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침대도 번갈아 가며 써야 하고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목욕할 물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음식이에요. 이탈리아인에게 우주 비행사 음식을 주는 건 심각한 모욕이에요. 복무 기간 동안 그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에 대한 나토 군사작전부터 알바니아와 코소보에서 이탈리아 육군과 해병대를 지원하는 것까지 다양한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1998년에 그는 이탈리아 군함 MTC 고르고나 A5347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은퇴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페르시아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0년 후 그는 정치에 헌신하고 전 세계의 모든 소규모 우익 및 신파시스트 정당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자신의 성을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증조부께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실수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와 가족을 보호하는 원칙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첫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카이오는 이민에 대한 글을 쓰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더 이상 멜로니 정부의 일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당원으로 남아있으며 미래에 다시 후보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할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는 파시즘은 1945년 당파가 무솔리니를 암살하면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상속인 베니토 무솔리니의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놀라운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배신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무솔리니의 사생아의 죽음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체가 된 사람의 기원을 좀 더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1883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닌 대장장이었으며 이는 아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벗어나 10대가 되자 수도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수도사들은 그의 성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때때로 반항적이 되어 어른들에게 반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존 질서를 깨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902년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군대의 의무적 병역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좌익 활동가들을 만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과 폭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전투적인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자본주의의 몸짓일 뿐이므로 파괴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1904년에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경우처럼 군 복무를 피해 도망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사면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5년 후 그는 이미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도시인 트렌토에서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의 첫 번째 아내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당시 무솔리니의 사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10년경에 하급 정치인의 딸인 이다 달서와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그녀는 밀라노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이탈리아 상류층 여성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달서는 그녀의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당시 남편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을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무솔리니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이탈리아가 참전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회당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미래의 독재자는 달서의 돈 덕분에 자신의 우익 민족주의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정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보석을 팔고 살롱을 팔기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1914년에 결혼했고 그 다음 해에 첫 번째이자 유일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베니토 알비노 무솔리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소년의 인생은 처음부터 힘들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여러 여자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은 짧았고 무솔리니가 아내를 버리고 그의 애인 중 한 명인 라헬을 만나면서 끝났습니다. 그는 귀디와 여러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베니토 알비노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니토 알비노를 자신의 진정한 후손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잇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군인으로 참전했고 미래의 두체는 파시스트당을 창당했으며 1222년에는 검은 셔츠라는 별명을 가진 중은사 조직원 2만 5천 명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왕은 이러한 무력 시위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내각의 총리로 임명했고 이로써 그에게 정부의 열쇠를 넘겨 독재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 무솔리니는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려면 부도덕이나 음란한 기록이 없는 흠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의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경력은 끝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는 중혼자였고 아들도 버렸습니다. 두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첫 번째 아내인 이다 달서에게 경찰 경비원을 배치하여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베니토 알비노를 감시하고 그의 실패한 결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관료 기록을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달서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달서는 무솔리니를 간통자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는 전처가 침묵을 지키지 않자 1926년에 그녀를 체포하여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시설에 감금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정신이 나갔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녀는 무기한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던 이다 달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지만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두체의 사생에 대해서는 파시스트 장교들이 그가 체포되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알려주고 그를 고아원으로 보냈다.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무솔리니 정권에 깊은 동정심을 갖고 있던 소프라몬테 마을의 전직 경찰서장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독재자가 청년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그 청년을 통제하려는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짓는 것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성을 베르나르디로 바꿔야 했습니다. 베니토 알비노는 성인이 되자 이탈리아 왕립 해군에 입대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계속해서 자신이 두체의 첫째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밀라노의 정신병원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1942년 8월 26일 베니토 알비노는 그를 돌보던 의사들에 의해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불분명한데 한 가지 설에 따르면 그는 혼수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과다 복용 약물을 주사받은 후 사망했다고 한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병원 직원들이 무솔리니의 아들이라는 환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그에게 전기 충격 요법을 적용한 것은 지나친 조치였다고 한다. 두 경우 모두 의사의 치명적인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베니토 알비노의 죽음은 두체 자신의 명령에 의한 암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다들의 죽음, 야고보의 비극 주가 슈빌리, 스탈린의 아들. 1941년 7월 16일 독일 국방군 중부 집단군은 소련 정복을 위한 아돌프 히틀러의 대규모 바르바로사 작전의 동부 전선의 중심지인 스몰렌스크에서 소련군을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시작부터 잔혹했고 소련군은 독일군의 총탄에 맞서 싸웠습니다. 소련군의 지도자인 요시프 스탈린이 아무도 항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작전이 시작될 당시 독일군은 스몰렌스크를 통과해 진격했고 수백 명의 포로가 적군 사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한 병사가 나치 장교들의 주의를 끌었는데 동료들과 달리 그 병사는 군복에서 신분증을 떼어냈기 때문이다. 그를 포로 수용소로 데려간 후
나치 정보부는 익명의 소련 군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이 그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가 바로 야코프였습니다. 주가슈빌리는 요세프의 맏아들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 디 주가슈빌리 스탈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독일 국방군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의 남자 상속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야코프 주가슈빌리는 나치의 손에 2년 넘게 갇혀 있다가 강제 수용소의 철조망 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1943년 4월 14일 야코프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주가슈빌리는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의 전기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고위 장교들과 정치범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아들은 감방 동료들과 잘 지내지 못했으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탈린이 포로 교환 협상을 거부한 후 독일군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자살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지지되고 믿어지는 이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스탈린과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이것이 독일인을 강력한 협상 카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소련의 비밀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유명한 소설가 밀란조차도 쿤데라는 이 책을 야코프에게 바쳤다. 주가슈빌리는 그의 수상작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스탈린의 아들이 소련인의 행동을 혐오한 영국인 셀메이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 중 일부는 다른 가설보다 더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의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됩니다.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요시프 스탈린이 그의 아들과 매우 어려운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코프는 1907년에 태어났는데 당시 스탈린은 아직 젊은 혁명적 이상주의자였으며 계급투쟁에 전적으로 헌신했고 어떠한 정치적 직위도 없었습니다. 그가 겨우 9개월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요제프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먼 친척에게 보내 보살피게 하고 그동안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프롤레타리아 봉기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14년 넘게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감정적 거리는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야코프가 10대가 되어서 이미 소련 인민위원이 된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결심했을 때에도 스탈린은 아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야코프의 성격은 그의 아버지에게 사실상 싫은 것이었는데 그는 수줍음이 많고 애정이 부족했으며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아이였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자신의 10대 아들을 약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여겼다. 야코프는 어린 시절 모스크바에서 공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가 군에 입대하기를 고집했고 그는 1911년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하기 몇 주 전에 포병 장교로 졸업했습니다. 야코프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그는 군사 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버지의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히틀러의 바르바로사 작전에 저항하기 위해 최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조셉 스탈린은 그의 아들들이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고 야코프와 그의 이복 형제 아르티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르게예프는 스몰렌스크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스몰렌스크는 베르마흐트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은 지역 중 하나였다. 스몰렌스크 전투는 1941년 7월 10일에 시작되었으며 바르바로사 작전의 주요 전역 중 하나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중부군 집단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동부 전선으로 징역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요시프 스탈린은 부하들에게 누구도 항복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소련 지도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항복하는 부하가 있을 경우 장교들에게 자기 부하를 처형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들 장교들 중에는 붉은 군대 제14전차사단 제14곡사포 연대에서 중위로 복무한 야코프도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아들은 소련군에게 가장 힘든 전투였던 초기 전투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야코프의 진지는 적군에게 압도당했고 그의 부하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혔다. 스탈린이 울었던 날 야코프의 잔혹한 죽음 나치 수용소에 있는 주가슈빌리.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잡힌 순간부터 사건이 여러 버전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야코프가 스탈린의 명령을 거부하고 부하들과 함께 적에게 항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부하들이 도망치는 동안 야코프는 자리를 지키며 나는 스탈린의 아들이니 부하들이 항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설이 공식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독일군이 며칠 후에 그의 신원을 확인했고 야코프 본인이 군복에서 신분증을 떼어냈다는 사실과 모순됩니다. 일주일 후 제3제국은 공식적으로 스탈린의 아들의 체포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소련 지도자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스탈린은 이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으며 일부 측근들은 그가 독일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들이 전장에서 사라지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 나치는 야코프의 정체성을 선전에 이용했는데, 특히 야코프가 나치 장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나 심지어 SS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을 이용했다. 야코프 주가슈빌리는 나치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굶주림을 겪었던 소련 동포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특혜를 누렸습니다. 스탈린의 아들은 정치범과 고위 전쟁 포로, 특히 영국 장교들을 수용하는 강제 수용소인 작센하우젠으로 보내졌습니다. 소련 포로들이 고국이나 독일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동안 야코프는 나치 장교들이 매일 찾아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을 즐겼고 그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주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년 후 야코프는 아버지에 대한 첫 소식을 접했지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1943년 잔혹한 전역을 거친 바르바로사 작전이 끝나갈 무렵 강력한 독일 육군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스탈링그라드에서 항복하고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복귀시키고 싶어서 스탈린에게 협상 제안을 보냈다. 즉, 자신의 아들을 베르마트 장군과 교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소련 외무장관 벼체슬라프 몰로토프에 따르면 스탈린은 파울루스의 목숨은 어떤 포로의 목숨보다 가치 없다고 말했고 포로가 된 모든 소련 군인은 그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히틀러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총통의 조카인 레오라우바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야코프를 석방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스탈린은 다시 이를 거부했습니다. 스탈린은 아들을 싫어했다고 전해지지만 야코프를 구출하기 위해 2번이나 구출 작전을 꾸몄지만 실패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외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1943년 4월 14일 야코프가 공산당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아들인 주가슈빌리가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정의 울타리에 목을 매달아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에는 총상이 있었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던 중 독일군에게 총에 맞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언급했듯이 야코프의 죽음을 둘러싼 가능성과 가설은 결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된 가설은 야코프가 10대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로 경향성을 보였고 스탈린이 야코프를 독일 포로와 교환하는 것을 거부하자 의도적으로 울타리 쪽으로 달려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야코프가 그를 특히 싫어하는 영국 포로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 전기 울타리로 달려갔다는 주장과 같은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연합군이 강제 수용소에서 구출한 공식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연합군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 문서를 소련에 공개했다. 물론 덜 알려진 또 다른 이론은 그가 스탈린의 완고함과 소련의 패배에 대한 복수로 독일인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모든 것이 스탈린이 자신의 맏아들을 미워했음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익명의 출처에 따르면 야코프의 죽음을 알게 된 스탈린은 아들의 사진을 보고 울면서 자신은 진정한 사람이었고 운명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소련 지도자는 야코프가 생전에 결코 보여주지 못했던 존경심을 죽은 뒤에 그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1977년 야코프는 사후 훈장을 받았고 나치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가 방어했던 위치에 스몰렌스크의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조셉 스탈린이 후계자를 찾아서 스탈린은 매우 복잡한 가정 생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스탈린이 나중에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토록 큰 정서적 거리를 보인 이유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련 지도자는 아내가 2명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자신의 자녀였고 1명은 입양아였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논란이 많은 친척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조셉 스탈린이 유명한 가명을 사용하기 전에는 주가슈빌리로 불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그가 신부가 되기를 바랐던 여성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고 종종 아들과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야코프 스탈린의 맏아들의 삶과 끔찍한 운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언급했듯이 공산주의 독재자의 첫 연애는 비극과 무력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야코프의 이야기는 소련의 잔혹하고 전설적인 지도자의 후손 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의 첫째 아들과 나머지 자녀들도 그들만의 후손이나 전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야코프는 3명의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의 딸은 유아기에 사망했지만 나머지 2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936년에 그녀는 예브겐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가슈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탈린의 2번째 아내인 알리루에바의 절친한 친구였던 올가 골리셰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된 예브게니는 군사 역사가가 되었고 스탈린에 대한 수많은 다큐멘터리에 참여했으며 열렬한 스탈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암살하도록 명령했거나 심지어 나치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옹호했습니다. 예브게니는 2013년 사망할 때까지 평생 모스크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1965년에 태어난 비사리온과 1972년에 태어난 야코프라는 2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2 사람 모두 오늘날에도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 비사리온은 조지아에서 그의 성 때문에 구타를 당한 뒤 정치적 망명을 허가받고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코프는 코카서스의 보석인 조지아에 사는 예술가입니다. 2006년 야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자신의 증조부의 죽음에 대한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스탈린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에 야코프가 갈리나라는 딸을 낳았기 때문에 스탈린의 첫째 아이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가슈빌리와 그의 2번째 아내이자 무용가인 주디스 멜처, 갈리나는 언어학자이자 알제리 문학 전문가가 되었고 UN 직원인 알제리 시민 후세인 벤 사드와 결혼했습니다. 갈리나는 지도자의 손녀라는 제목의 가족에 대한 회고록을 썼는데 여기서 그녀는 베를린 장벽 이후의 세상에서 주가슈빌리 성씨의 유산을 탐구합니다. 갈리나는 2007년에 사망했지만 1971년에 태어난 그녀의 아들 셀림 벤 사드는 아직도 모스크바에 살고 있으며 한때 할아버지 야코프가 소유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가슈빌리의 자녀들의 이야기. 1918년 40살이 된 스탈린은 동료 혁명가의 딸인 나데즈다와 결혼했습니다. 알릴루에바는 17살이었으며 2 자녀인 바실리는 1921년에 태어났고 스베틀라나는 1926년에 태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지도자와 나데즈다의 관계는 매우 격동적이었고 1912년에 스탈린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는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실리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기 많은 성격과 낮은 학업 성적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요시프 스탈린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오직 유모와 스탈린의 보안 책임자만이 바실리와 그의 여동생 스베틀라나를 돌보았습니다. 세르게이 예피모프라는 장교는 KGB의 복도에 익숙한 2 아이를 끊임없이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에피모프로부터 감시 보고서뿐만 아니라
스탈린의 아들이 장난을 정당화하거나 보호자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바실리의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바실리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카차에 위치한 소련 최고의 군사항공학교에 가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바실리의 성적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였고, 처음에는 스탈린의 아들도 단독실, 군악대에서의 식사, 주 1회 휴식 허가 등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덕분에 그는 입학이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직접 개입하면서 바실리는 이 모든 특권을 잃었습니다. 붉은 군대의 장교로서 바실리는 빠르게 계급이 상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공군 총사령부의 공군 감독관을 맡았습니다. 1941년 12월에 그는 소령이 되었고 몇 달 후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는 26차례의 공중전에 참여하여 적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장군이 되었고 공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946년에 소장으로, 1947년에 중장으로, 1948년에 모스크바 군관구 공군사령관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 7월 27일 군사 퍼레이드 중 항공기 사고로 강등되었는데, 당시 바실리는 술에 취해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조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투폴레프사 폭격기 2대가 추락했습니다. 야코프와 그의 아들들과는 달리 바실리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스탈린이라는 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후 바실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해고되고 투옥되었으며 나중에는 카잔으로 추방되었고 모스크바에서 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을 주가 슈빌리로 바꿔야 했습니다. 바실리는 술을 많이 마셨고 공식 보고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이 이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940년 바실리는 갈리나와 결혼했습니다. 부르딘카야와 의 사이에서 알렉산드르, 나데즈다, 바실리, 스베틀라나라는 4자녀를 두었는데 이들 거의 모두 스탈린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손녀 아나스타시아는 바실리의 딸 나데즈다의 딸로 아직 살아있습니다. 또한 바실리는 3번째 아내의 딸과 4번째 아내의 딸 둘을 입양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가 슈빌리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실리의 아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였습니다. 바실리의 비치 버든스키는 1941년 나치가 악명 높은 소련을 침공하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주가 슈빌리라는 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인이 된 후 예술에 대한 헌신을 이용해 성을 바꾸고 가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연출가이자 배우였으며 지역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모스크바의 여러 극장에서 일했고 몇몇 유명 기관에서 교사가 되었지만 국제적인 명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 대해 적대감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말로 할아버지의 성격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는 야코프의 아들인 사촌 예브게니가 스탈린에 대해 광신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는데 예브게니는 할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녀가 없었고 2017년 75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탈린의 둘째 딸과 나데즈다 알릴루예바는 스베틀라나였는데 그녀를 거의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926년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그를 떠났을 때 겨우 6살이었습니다. 1967년 스베틀라나는 소련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망명 중에도 친구에게 보내는 20통의 편지라는 제목의 가족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어머니에게 바쳤으며 친구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성격과 스탈린과의 관계를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에서 조셉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1945년 출생으로 심장외과 의사가 된 알릴루예브는 2008년 자연사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스베틀라나의 손자 일야 1917년생인 보즈네센스키는 현재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식 프로필은 없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두 번째 남편인 유리 주다노프와 결혼했고 1950년에 딸 예카테리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민을 가자 예카테리나는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캄차카의 한 마을에 살면서 화산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언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스베틀라나 알리루예바와의 모든 관계를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알릴루예바는 윌리엄 피터스와 결혼하여 1971년에 태어난 딸 올가 피터스를 낳았는데 나중에 그녀는 이름을 크레세 에반스로 바꾸었습니다. 2016년 펑크 스타일의 옷을 입고 문신과 피어싱을 한 에반스의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터무니없는 국제뉴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온 세상, 심지어 그의 가족에게도 두려움을 주었던 한 남자의 다소 평범한 후손들의 여행이 끝났습니다.